자,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탕화라고 한다죠. 지구 온도 상승에 가속 페달을 밟아서 팔팔 끓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우리 인간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선 자원을 좀 덜 쓰고 또 다시 쓰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오늘 9월 6일이 그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입니다. 오늘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서 한국환경공단의 안병욱 이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국환경공단 자체 이름만 딱 들으면 모르실 분들 많은데 지금 저희 그 사회 곳곳에 지금 공단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 하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 관련된 일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우리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네. 대기질 개선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물 수질 개선을 하고 물 순환을 촉진시켜서 우리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그다음에 이제 자원순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지만 최대한 그 발생량을 줄이고 또 그 나온 폐기물은 이제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해서 사용하자는 것. 그다음에 이제 화학 안전 문제까지 대부분의 환경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진짜 기관이다. 개입이 안 된 곳이 없을 정도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수해 났을 때 공단의 역할이 또 중요했고 현장에도 직접 나가셨었잖아요. 네. 정말 지금 극한호우다. 그리고 이제는 장마철이라는 말 없어지고 대신에 우기라는 말까지 도입된다고 하는 현실인데 이번 수해 현장 나가서 보시면서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 있었고 올해도 되게 안타깝게 목숨 잃은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보시면서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안타까웠던 이런 부분들 있으셨나요? 예, 제가 이번에 이건 수해 피해 현장을 이제 경북 예천도 가보고 또 괴산 하수처리장 침수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결국 그러니까 과거부터 우리가 그 생각해왔던 것이 지금도 그러니까 금과 옥조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지대 없다. 그 기후위기 시대에 과거에 우리 그 경북 예천 같은 경우는 정말로 평화롭고 가보시면 정말로 여기에 무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실제로 무슨 호우 피해라는 게 없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로 굉장히 많은 그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어느 곳이 더 취약하고 더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어느 곳도 안전지대일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예전에 정부가 세워놨던 호우 대책 같은 것들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새로 다 뒤집어 엎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호우 대책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그나마 피해를 더 감소시키고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정도의 준비로는 기후 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재 없는 자연재해는 없다라는 거죠. 인재 없는 자연재해 없다. 우리 미호천 그 범람 제방 붕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때 왜 우리가 거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했는가.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체계라든가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과 옥조 한 가지 두 가지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근데 지금 이사장님 얼굴이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2018년까지 환경부 차관이셨고 그 이전에는 이제 시민단체 계셨고 또 학계에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신 기간이 이제 국내외에서는 정부와 학계 다 망라한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즘 느끼는 심정 어떠세요? 이런 수해 현장에도 가보시고 하면서. 글쎄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문제를 걱정하는데 사실은 기후 변화는 이제 기상 문제와 달라서 시시각각 변화하기보다는 한 30년, 40년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40년 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그 해양 생태학이라는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때예요. 근데 그때 그 해양 생태학 분야에서 주로 이슈가 됐던 문제들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그게 다 기후 위기 문제하고 연관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안에 지금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가릴 것 없이 수온이 많이 올라가서 어종이 바뀌고 또 과거에는 출현하지 않았던 노무라 잎깃 해파리와 같은 열대 생물들이죠. 독극물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생명체들이 이제 많이 출현한다든가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해양학 공부를 할 때 제주도를 방문해서 그 용머리 해안을 이렇게 예. 탐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해수면이 올라와서 지금은 1년에 개방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 안 됩니다. 길이 끊겨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30년, 40년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지금이 현재의 문제이고 우리 주변에 이미 가깝게 와 있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네.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상상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죠.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고 늘 우리는 이제 여러 과거 데이터나 현재의 현상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지만 그 미래 예측이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미래라는 건 어차피 뭐 불확실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과학적인 기반에 의해서 예측을 한 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뉴노멀이라고 할 정도로 과거에는 정상이었던 것이 지금은 뭐 과거에 비정상이라고 했던 게 지금은 이제 정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사회 각 부분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지금 당장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쭙고 싶은 게요. 이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4대 강포를 다시 이제 존속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제 댐도 다시 증설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도 대학 때 이제 4대 강 막 설치하고 이런 거 했을 때는 좀 아니 그냥 자연 자체의 담수 능력을 조금 더 지켜보고 인내심 있게 그거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인위적으로 사람이 개발하는 이것을 벌이는 게 과연 적합한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후변화 상황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걸 추진하는데 좀 타당성이 생기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태계 파괴와의 어떤 절충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건지 이사장님 생각도 좀 궁금했어요. 이건 두 가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면은 원칙대로 그러니까 자연 기반에 의해서 자연이 좀 더 여유를 갖도록 하고 사실은 우리가 하천 주변이 과거부터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면은 사실은 하천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사실은 가져와서 거기에 뭐 택지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 범람이 생기고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개발에 의한 어떤 후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천 주변 지역을 다시 복원하고 하천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그 땅을 다시 하천에게 돌려주는 이제 그런 긴 호흡의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보다시피 뭐 작년 올해 이어서 그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물적인 대책도 필요한 곳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 없이 지금 당장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이제 공단 같은 경우는 이 홍수 피해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거든요. 과거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이 범람하거나 혹은 제방이 무너져서 하천물이 이제 그 하천 주변의 도시로 이렇게 몰려 들어와서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도시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이게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천으로 가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국 우리 하수도를 포함해서 도시 인프라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그 관로를 키운다거나 빗물 펌프를 설치하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그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성과를 보면요. 그 동안에 이제 그 우리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서 중점 관리 지역으로 정한 곳이 173곳이 있습니다. 173곳. 근데 그 중에 51군데에 대해서 대책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그 51군데는 작년 올해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것 좀 빨리 더 진행해야겠네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저희도 이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더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완비가 돼서 그런 성과를 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빗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대심도라고 해서 우리 저 강남이라든가 광화문 쪽에 검토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하는 것인데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그 지하 공간이라는 게 여러 지작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로 하수 관로를
하수도를 넓힌다거나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그 하수도 역할을 하면서 또 일시적으로 빗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을 만든다면은 네네. 상당히 효과가 있다. 뭐 저희들은 하여간 그 경험 속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쉬운 한 곳에서 이번에 그런 참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는 건 너무 큰 성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환경부 예산이 나왔습니다. 예산 딱 말씀해 주셔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제 댐 증설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물 관리 예산은 이제 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한 20% 늘어났어요. 굉장히 크게 이제 책정이 됐는데 자원순환 부문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쪽의 예산 관리가 오히려 자원순환에 좀 가야 되는데 좀 깎이게 돼서 공단 집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그런 생각도 점 들어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 환경 예산을 보면은 과거부터 물 쪽의 예산이 굉장히 컸죠. 예, 과거에는 이제 그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하수도 건설하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환경부 예산에 포함됐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도 네네. 댐을 건설하거나 물 공급하는 쪽에 그게 이제 대규모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고 또 과거에는 또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네, 컸기 네. 때문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이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자원순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뭐 수질 문제 뭐 이쪽보다는 좀 적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어떤 조사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또 좋은 정책이 나오면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자원순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순환 분야에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죠. 좀 자원순환 부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필요한 정책 빨리 이제 속도를 더 내야 하는 정책이 탈플라스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EU나 이제 다른 국가들 이제 선도적으로 하는 곳에 비하면 아직도 너무 약하다라고 이제 시민단체들은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산까지 좀 깎이다 보니까 내년 속도가 조금 더 더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거든요. 네. 뭐 정책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 정책이 뭐 다른 뭐 EU라든가 유럽연합의 국가들보다 정책 틀을 갖고 보면은 약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작년 10월에 그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도 마련을 했고 또 작년 12월에 이제 법 개정을 해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이제 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법으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 법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디테일에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큰 틀은 이게 잘 마련해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각각의 정책을 이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정책 목표가 좀 낮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EU 같은 경우는 30% 이상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30%까지는 돼 있어서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돼 있는데 이제 부족한 것은 이제 재활용하지 못하는 어떤 원료를 갖고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금을 매기도록 돼 있어요. 근데 EU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1,075원 정도인데 우리는 75원에서 150원이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10배 작은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그 사업자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약한 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앞으로 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수용성을 좀 높여 나가면서 수용성을 높이려면은 그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과학적인 기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설득을 하려면은 이게 왜 요율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형평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또 아니면은 일반 시민들과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부가금을 조금 더 높여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대책에서 조금 더 부가금 세게 매겨라 수요자 반응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강한 대책을 써달라라고 주문하면 동시에 이 플라스틱 다루는 업체들 폐기물 다루는 업체들 다 중소기업인데 여기 쳐내면은 민생 죽어요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 조율하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제 같아요. 그렇죠. 이제 둘 다 중요한 가치인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하고 싶어도 인력도 없고 뭐 이게 재정적인 어떤 기반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좀 그 원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도 그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제만이 아니라 그 규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재정 지원도 할 수 네.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원 순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자원 순환의 영역에서 이제 가장 큰 파트를 차지하는 건 사실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순환의 가장 강점은 원전을 좀 급속하게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른 시간에 좀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면 지금 이 정부는 사실 그 속도를 조금 이제 원전을 줄여나가는 속도를 조금 늦추자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원전이라는 것은 자원 순환의 영역에서만 보자면 굉장히 선형적인 에너지인 거잖아요. 그 폐기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사실 지금으로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원 순환을 담당하는 집행기구의 이사장님의 목소리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원전이 이제 가동될 때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뭐 재생에너지하고 거의 비슷한 네.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에서는 우리가 저탄소 에너지 탄소 중립을 또 네. 빠른 신내에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원전의 역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원전은 크게 보면은 뭐 대규모 사고 시에 우리가 상상하기가 할 수 없는 어려운 네.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용 후의 해결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네, 답이 없죠.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한 에너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에너지가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뭐 단점도 있는 거예요. 네. 재생에너지도 단점이 있죠. 가널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서 이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 그것을 또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 또 공단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을 해서 네.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그 바이오가스를 또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런 쪽에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뭐 국제적인 어떤 상도 받은 적이 있고 네. 또 실제로 여러 지자체들과 함께 그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정부 정책 속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 통합 바이오가스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연성 폐기물을 이제 열분해해서 그것을 다시 에너지로 사용하는 이제 그쪽도 지금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뭐 민간 기업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나가면서 그쪽 분야의 어떤 가능성도 높이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은 다 전력 에너지예요. 근데 에너지는 이제 전력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우리 수송 에너지 여러 에너지가 필요한데 소위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다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수소를 포함해서 다른 에너지 수단이 이제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점에서 특히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뭐 축산분뇨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냥 버려지면 수질오염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냥 버려지면 토양오염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에너지로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이 활동을 하는 한 사실 쓰레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바탕으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면은 뭐 지금 만들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일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인류가 없어지기 전에 속도의 문제죠. 이 기술 발전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 기술은 뭐 저희들 생각에는 기술은 존재하는데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경제성을 확보해서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느냐인데 그것도 이제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얼마큼 초기에는 이제 뭐 정부 재정을 투자하기도 하고 뭐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효과성을 높여서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상용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라는 말씀 진짜 중요하게 전 들려요. 근데 이 속도를 내려면 사실 국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미진하게 하려던 정부 기업도 당연히 속도를 그렇습니다. 낼 수밖에 예. 없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베를린의 재생에너지 현황을 보기 위해서 이제 독일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시민들 인터뷰를 할 때 상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독일 베를린 시민들이 굉장히 좀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이런 에너지 가격 폭등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실패 책임을 어떻게 정부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곳 시민들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 빨리 추진하지 않은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 그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너무 세게 추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같은 질문에 정반대의 답변이 나온 거였어요. 이게 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독일에서 상당히 오래 공부를 하시고 또 활동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이 간극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시나요? 뭐 역사적인 경험이나 어떤 문화적 배경이 뭐 다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정책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거는 과거에 1986년에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그 여파가 독일 사회에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방사능낙진이 떨어지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뱃속에 갖고 있던 젊은 엄마들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낙태를 막 할 정도로 굉장한 공포를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그 결론이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답을 이제 독일 사회는 얻은 거죠.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에너지 산업이 뭐 산업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인데 에너지 시장의 어떤 변화, 에너지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독일 사람들은 뭐 재생에너지가 결국은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죠. 예. 그것이 남의 나라의 어떤 다른 타국에서의 어떤 부담을 지지 않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뭐 전력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을 하기도 하고 주변 국가와 개통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때로는 수출하기도 하고 뭐 꼬아오기도 수입하기도 하고 하는데 딱 하나 이제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그 가스 공급이 이제 위협을 받으면서 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에너지야말로 정말 주권의 핵심이고 그래서 에너지 독립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돼야 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그 공감대가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도 들어요. 많은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뭐 재생에너지 분야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쓰려고 하는 자립하려는 그런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벌써 임기 절반 지나셨더라고요. 예,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네, 그 가장 좀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는데 이미 좀 이 정도는 된 것 같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거 좀 빨리 해야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사실상 기후 변화 뭐 대응 그리고 뭐 환경 오염과 뭐 개선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다 집행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인원수도 정말 많더라고요. 많죠. 예, 뭐 3,200명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환경공단의 대표 사업이 뭡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폐기물이 에너지로 금방 바뀔 수가 있고 또 자원순환과 탄소 중립이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생겨난 마당에서는 한국환경공단처럼 정말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이야말로 어떤 각 분야를 서로 연계해서 솔루션을 찾는 데는 최적의 기관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매개체가 필요한데 여러 분야를 연결시키는 데는 저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기술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AI라든가 뭐 빅데이터 뭐 또 사물 인터넷 여러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하고 있는 업무에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접목시키게 되면은 네. 여러 분야의 어떤 융합이 자연스럽게 촉진되면서 어떤 과거에는 우리가 뭐 찾을 수 없었던 그런 해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또 ESG라는 네. 좀 더 큰 우산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우리 공단이 좀 더 계속 이정표로 삼고 그 기관을 더 혁신하고 국민들께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학계에서 공부하셨고 시민단체에서 활동 경험하셨고 정부에서 정책 잡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기관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솔루션 기관이다라고 하시니까 진짜 하고 싶으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환경공단의 정책 앞으로도 열심히 좀 봐주시고요. 오늘 이사장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인사해 감사합니다. 주시죠. 고맙습니다.